안녕하세요. 최근에 격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신냉전주의 시작으로 투자 트렌드가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이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개인적 조언이고 주의사항,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고 의견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선택 결정은 본인들의 몫이며 결과 또한 온당히 본인들의 책임이 오니 충분히 공부하시고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패턴, 흐름, 변수를 보면 제가 이 영상 바로 앞 영상을 같이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주제를 떼고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앞전 방송에서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약 40분 정도. 그 내용을 같이 보시고 아니면 그 내용부터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역대 최고의 변동성 장세와 유사한 패턴으로 더블 악재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악재가 아직까지 완전히 출해하지도 않았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지난 과거에 이런 비슷한 복합 더블 악재, 복합 악재가 진행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고요. IMF 같은 3단 콤보 악재 파동도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다우 증시가 마이너스 81% 폭락했어요. 81%가 한꺼번에 폭락한 건 아닙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제일 고점에서 끝지점까지 그 3년 동안 마이너스 81%가 폭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패턴이 크게 뭐 이렇게 버블이 생겨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렇게 크게 한번 40% 정도 무너지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또 40%또 이렇게 크게 반등했다가 40%뭐 이런 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81% 폭락하고 그 뒤에는 7년 정도 폭등을 했어요. 7년간 뭐 3년에서 7년간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3년에서 7년간 폭등이 나온 시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3년 동안은 이 81%나 폭락했다가 뒤에 아주 강한 장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현재 악재가 이런 정도의 악재가 이게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공포스럽게 이런 공포가 있죠.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악재가 있고 난 뒤에 대상승장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고 난 뒤에 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3차 산업이나 3차 산업 플랜트 이쪽 그 다음 설비 같은 게 많이 투자가 되면서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다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국가 경제도 굉장히 확장된 시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큰 대폭락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와 지금을 보면 지금도 4차 산업이나 5차 산업 혁명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 120개국이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무역 기구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뭐 이런 게 그런 곳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해주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만 국가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무역 기구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규모가 역대 최대급이다. 그러면 IMF처럼 수학 불가능한 산업 뭐 이때는 IMF 때는 95%의 IT 버블 기업들이 전부 다 도산이 된 시점인데 지금은 그렇게 도산되는 비중이 지금은 오히려 5% 정도 내외다. 과거하고 95%의 도산율을 가졌던 IMF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IMF 때보다는 자산 금융 기업의 실적이나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아주 안정적이다. 생각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반면 지금은 더욱 위험한 게 가계 유동성, 이 가계의 현금이나 이 대출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붕괴되면 도미노 현상이 여기서 발생해서 금융권을 때릴 수가 있다. 기업의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도산이 일반 가계 지출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대출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10월 중순에 발표된 미국의 신냉전주의 선언 공식화했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심각하게 독재주의적 어떤 행태를 계속 이제 이어가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공식 선언은 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거나 러시아를 견제한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선언을 했습니다. 선을 한 주 내용은 수출 통제입니다. 수출 통제, 무역 보호주의를 하겠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끊어내겠다. 이 이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 앞전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변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논점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앞전 영상에서도 이런 걸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기존의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이라 하면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달러, 비즈니스, 에너지, 자원, 이 모든 객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주식 투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화폐 투자도, 환율 투자도 똑같고, 채권도 과거 지표대로 하면 채권이 지금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시점이죠. 채권도 안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이나 에너지 이 전쟁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것과 주식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넓게 확장해보면 부동산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 곳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 지역 선정, 투자 지역의 선정, 주식, 이 지역의 주식, 이 지역의 부동산, 이 지역의 에너지나 자원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중국, 미국보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호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럼 인도네시아 주식, 인도네시아 자원 종목들, 에너지, 자원 종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호주의 특정 지역의 그 부동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투자의 관점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상해나 이런 홍콩이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예외고,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 내에 발전했던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인도네시아나 호주 이런 국가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호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최대 수혜 국가, 신냉전 시대의 최대 수혜 국가가 베트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그 얘네들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가 있다. 조금 이제 좀 국민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국가인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도 좀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도는 저도 약간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호주 다음으로 생각할 국가는 브라질 정도, 캐나다도 좀 괜찮지만 캐나다는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호주는 자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나는 어떻게 매수를 하고 비중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요, 저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 그동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비중이 뭐 60% 70%가 원래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70%까지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뭐 ETF 인덱스 펀드, 그다음 포스케미칼, 삼성 SDI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중국 ETF는 제가 스타벅스를 걸을 때는 그게 다 팔렸어요. 팔리고, 그렇게 이게 비중은 원래 70%던 거를 비중을 조금 고점에서 팔아서 스타벅스 걸었던 게 좀 팔려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켰어요. 로봇 수소 전동 부품 쪽으로 그 2차 전지 전동 부품이죠. 전기차 전동 부품 관련 주들, 수소, 드론, 이 전동 부품엔 드론도 포함하는 겁니다. 수소, 로봇 수소 전동 부품, 여기 드론까지 이 관련사들 복합적으로 관련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원래 10%만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추매를 좀 하다 보니까 20%까지 비중이 커졌고요. 여기는 청산을 일부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은 현금도 이렇게, 현금은 항상 저는 뭐 0%에서 30%, 많게는 50%, 70%까지 뺐었는데 지금은 추매를 좀 해가지고 뭐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치는 0%까지 현금을 다 베팅을 해가지고 많이 폭락한 어떤 특정 시점마다 한 번씩 넣어서 다시 올라가면 이게 현금화하고 이런 거를 계속 병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넣었다 뺐다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단가 관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방어형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왜 50%냐, 50%는 상당히 많을 수 있죠. 원래 60% 70% 정도였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과거에 항상 그랬죠. 이 포스케미칼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자원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엔 자원 전쟁이 일어나면 포스케미칼처럼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그 광구를 갖고 있는 니켈이나 리튬 광구를 갖고 있는 기업인 포스케미칼이 최고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포스케미칼을 비중을 항상 많이 들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이게 또 있으니까 제가 못 사는 LNF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는 그것까지 다 못 사니까 가장 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IoT 2차전지 배터리까지 하면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삼성 SDI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삼성 SDI는 크게 뭐 8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6만원, 6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매수 구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 좀 내려오는 상태지만 포스케미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 또 때렸습니다. 그렇죠? 19만 뭐 6천까지 갔다가 19만 3천을 마감했던데. 자, 그 다음에 로봇 수소 전동 부품 이런 거는 제가 이 전기차 종목들을 언제 샀냐면 공부해서 한 거는 2016년부터 했지만 실제 매수는 2017년 4, 5월 달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샀는데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저는 로봇 수소 전동 부품주를 지금 과거에 2차전지 테마나 포스케미칼, 삼성 SDI나 LG화학은 지금 이름 그쪽 바뀌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런 에코프로나 뭐 사마 콘덴스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었는데 지금 많이 샀다기보다는 알바끼를 했다. 가치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거의 가치주에 버금갔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들을 저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에 전기차를 샀듯이 요게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얘는 점점 계속 이제 상승 중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은 항상 제가 이게 좋다고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계속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시 환경이 급변해가지고 급락하면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되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따라가서 맞추고 이렇게 회복했을 때 팔아 놓아서 현금을 다시 확보를 해놓으면 끌려 내려갔을 때마다 내 평단가는 계속 똑같이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저점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폭등할 때 내 저점은 아주 낮은 가격이 되겠죠. 이걸 관리하는 거죠. 현금 평단가 관리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객관적 통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준비했는데, 자, 요거 전에 한번 뭐가 우리가 좀 이제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영상을 확인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겁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값싼 노동력, 이 국가, 중국을 대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뭐죠? 그 기존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기지화, 그 다음에 산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 다음 산 자원을 공급하던 국가로 30년 동안 유지가 돼서 30년간. 근데 30년간 이 유지가 되면서 한국 경제가 중국 때문에 중국을 이용해서 가공무용,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는 여기 다른 국가들한테 가공해서 팔아먹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저 중국하고 거래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우리 적성 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죠. 요번에 국가 안보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안이 필요하죠. 대안은 자원 부분에서는 자원 에너지나 뭐 이런 자원 부분에서는, 광물 자원이나 히토류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를 봐야 되는데, 캐나다는 법률상은 조금 뭐가 좀 이상해서 잘 안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고, 호주는 이미 성장 과도기가 아니고 성장 주도 국가잖아요. 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성장 개발도상국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노동력도 보면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는 인도, 베트남, 브라질, 터키 정도인데, 얘네들도 수혜고, 브라질도 자원 쪽에서는 좋은데 위치가 브라질은 문제가 있어요. 태평양 산업, 뭐랄까, 경제 지구에서도 아주 멀고, 저 유럽 지구하고도 멀고, 미국하고도 좀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브라질이 약간 어떤 지리적 이점에서 인도네시아한테 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터키는 노동력이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터키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도 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터키도 그런 부분에서 터키가 요번에 큰 어떤 자기들이 뭐랄까 정치 경제적으로 입지권만 어떻게 좀 잘 선택을 하면 중국, 러시아의 대항마 같은 그런 경제적인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곳인데, 터키는 이제 정치 경제가 좀 이상한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터키도 어떻게 보면 독재자 에드로안인가 총리가 약간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뭔가 미국을 전폭 지지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돈 버는데 관심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새로 재편되는 소비 시장은 어딜까? 새로 재편되는 투자 시장은 어딜까? 새로 재편될 무역 경제 최대 수혜 국가와 업종은 어딜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총 5가지, 그쵸? 5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반대로 보면 수혜가 아니고 정말 문제되는 국가, 중국 관련 산업, 중국 관련 업종들, 중국 때문에 피해를 그러면 반토막 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생각해보면 반도체. 제일 첫 번째가 생각나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 반토막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 실적 반토막이라는 게 가능한 게 메모리 부분
쪽만 봐도 한국 이 개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팔아먹는 양만 해도 얼마죠? 약 합산해서 50%에서 60%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2%에서 55%라고 해요. 이 두 개사 합치면 삼성전자가 거의 40%에서 45%고요. 나머지 SK하이닉스고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이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정말 큰 타격을 받죠. 왜? 미국에서 누구 더 이상 저 중국한테 뭐 반도체 쪽 뭐 하면 우리가 누구 수입 안 받겠다. 아니면 관세를 엄청나게 폭탄 관세 때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당분간은 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수혜 국가와 업종은 뭔가, 아까 수혜 국가는 아까 인도네시아 좀 이야기했고 호주도 이야기했는데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지만 아르헨티나도 위치가 브라질하고 비슷하고 아르헨티나는 광물지가 아주 많은 풍부한 국가지만 이 정치 집단 자체가 거고 세력이 좌지우지하는데 이 거고 세력이 자기의 그냥 이권만 챙기고 경제 이런 걸 아예 돌보지 않는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 어느 정도 심하냐면 7번이나 국가 디폴트가 나온 국가입니다. 7번이나 무려 7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아주 못 사는 국가들 몇 가지 아프리카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 빼고는 최악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중개무역의 파괴로 피해를 받을 업종과 기업들을 뽑아놓고 그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게 해결되기까지는. 자, 미국이 노골적으로 지목한 산업 1순위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국하고 거래 끊지 않은 이상 우리는 너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혜받을 국가와 업종, 그 다음에 ETF 쪽을 잘 생각해봐. ETF로 이 수혜받을 국가의 어떤 종목군을 편입을 해야 되냐. 인도네시아의 ETF를 한번 고민해보고 호주의 ETF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아니면 이런 ETF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호주, 뭐 캐나다, 브라질 이런데 에너지가 아니고 자원,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을 모은 ETF를. 지금 히토류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겁니다. 중국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편을 드는 국가들한테 히토류나 리튬 같은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70%, 하나는 70%, 하나는 90%거든. 갖고 있다기보다는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잠깐 커피를 한 잔 타올게요. 제가 좀 속이 아파가지고.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난처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완전히 선회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10월 2주차. 뭐 정확하게 날짜를 18일? 10월 18일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게 히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미국하고 같은 편을 먹는 국가들한테, 기업들한테 때릴 수 있습니다. 때린다고 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전기전자 산업, 전 세계 전기전자 산업이 한번 요동을 치겠죠. 휘청할 겁니다. 왜? 순식간에 히토류, 리튬, 니켈 같은 걸 공급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리면. 이 전기전자 신제품이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자동차 신제품 출하가 2년 동안 거의 굉장히 소규모밖에 안 된 이유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함부로 막무가내씩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점이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특히 사졌다고 특정 종목들을 마구 매수하다가는 10년 이상 물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쪽도 위험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은 이미 광산이 어느 정도 호주나 아르헨티나 뭐 칠레 이런 국가에서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콩고 같은 데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히토류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히토류는 이게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광물질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빚내서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저점 방어형 분할 매수를 할 어떤 계획 같은 걸 짜놓으시고 좀 하락할 때마다 모으는 매달 넣는 방식의 적립식이 아니고 부분 적립식 매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수 계획과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을 먼저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부분 적립식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서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방어형으로 분할 매수를 하냐, 그렇게 짜서 매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매도 계획까지 짜서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또 더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반등만 하다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비비도 충분히 고려해두는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지키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시그널 지표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 시그널, 매수 계획과 매수 시그널, 이 매수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기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항목이 체크리스트 큰 대항목 분류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의 특징적 현상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기본적인 사항만,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한 번만 보지 마시고 10번 정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주식을 10년 정도 하셨다거나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 경제학서적, 미래 경제학서적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슈퍼리치들이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몇 번만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주린이 분들 공부 안 하고 그냥 추천주만 받아가지고 주식 사고 팔고 뭐 뉴스만 보고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조금 힘들겠지만, 기본 소양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만 쳐다보면 안 돼요. 주식 자산의 이동, 주식 투자 자산의 이동, 역상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역상관관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폭등하니까 한국 주식 폭락하죠. 그렇죠? 전 세계 주식이 다 폭락하는 이유, 달러나 특정한 달러와 반대되는 어떤 투자 객체가 폭등하면요, 달러 시장에서 돈을 빼서 그쪽으로 옮겨가 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가 폭등한 이후에는 다시 달러를 청산해서 어디로 옮길까? 가장 많이 폭락한 투자 객체로 옮겨옵니다. 요거는 전 세계 그 5천년 경제 역사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150년 역사 이래 계속 반복된 현상이에요. 그럼 요거만 이제 어떤 틀을 잡고 있죠, 갖고 계시면은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색깔 매겨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색깔 매겨 놓는 거는 더 중요하다. 주식 중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주식이 나중에 저점을 찍고 폭등을 하는 이 저점 구간이다. 여기서 적립식 투자나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큰 돈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이 바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요 지표를 갖고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는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 케이스거든요.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2016년, 17년 그 중간 지점도 그렇고 2018년, 19년도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특히 2018년도에. 그때도 저는 이런 지표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켰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토하시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면 다시 뭐 3년이든 5년이든 7년 동안에 강세장이 또 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횡보를 어느 정도 할지 아니면 과락을 또 했다가 얼마나 또 옆으로 갈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앞부분 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이제 중국하고 무슨 중국이나 베트남은 아직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하고 같이 뭘 하는 이런 업종은 정말 위험하니까 피하시고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 국가고 호주는 많이 발전한 국가니까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장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훨씬 좋을 수 있고 자원시장도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호주는 이 정도면 인도네시아는 이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뭐 인도네시아 관련한 책들 많이 사보시고 그 어떤 레포트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ETF 같은 것도 자원 관련한 ETF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피해받는 업종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 뒤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